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그럼 먼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부터 잠시 보면 지난주에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이 되면서 이 후폭풍으로 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그런 중소형 은행들까지 뱅크런이 날 우려가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퍼지면서 정말 그 월요일 날에 블랙 먼데이가 터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였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이 미 정부는 예금 전액을 보호하겠다라는 이런 발표를 하게 돼요. 그러니까 그 월요일에 장이 열리기 전에 정말 긴박하게 결정을 해서 그 전날 밤에 이런 발표를 했었어요.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미국이 정말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이번 주는 스위스가 정말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제가 어제 요 글을 올렸을 때가 12시 43분, 그러니까 오늘 새벽 12시 43분에 올린 글인데 이때만 해도 아직 결정난 게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요걸 보여드리면 스위스 정부가 블랙 먼데이만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UBS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요런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크레디트 스위스가 진짜 파산할 것 같으니까 이 스위스 정부가 이 UBS한테 CS를 인수를 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UBS는 이 CS가 얼마나 이 부실 덩어리인지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이 스위스 정부에서는 만약에 이 크레디트 스위스가 넘어가게 되면 뭐 너희라고 안 잘할 것 같아? 뭐 이런 식으로 더 강한 압박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걸 보시면 2018년도만 해도 이 CS하고 UBS가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았는데 해가 갈수록 자산 격차가 점점 벌어지더니만 현재는 뭐 이런 상황까지 왔었어요. 또 이 UBS와 CS의 시가총액을 보면 UBS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85조 원, 그 다음에 이 CS 크레디트 스위스는 약 10조 원 정도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스위스 정부가 계속 이 UBS한테 이 CS를 인수하라고 하니까 결국 이 UBS가 어떻게 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UBS가 최대 1조 3천억 원의 인수를 제한하게 돼요. 그러니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CS의 시가총액이 10조 원인데 그것을 지금 1조 3천억 원에 그러니까는 거의 7분의 1 수준으로 가격을 후려쳐서 인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정말 후려쳐도 가격을 너무 후려쳤는데 그러다 보니 또 이것을 보시면 어젯밤 11시 반에 이렇게 속보성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이 크레디트 스위스가 자기네들이 1조 3천억 원에 팔린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제안에 반대를 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 CS가 반대했다라기보다는 이걸 보시면 이 크레디트 스위스의 최대 주주는 바로 사우디 국립은행으로 중동자금이 들어갔었다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런데 이 사우디 국립은행이 이 크레디트 스위스에 얼마큼을 투자를 했었냐면은 작년 11월에 42억 달러,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거의 한 5조 한 4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는 거의 5조 원을 넘게 들여가지고 지분을 다 산 것도 아니고 9.9%니까 10%를 사서 최대 주주가 된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UBS는 전체 통으로 가져가면서 그것도 1조에 가져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기네는 지분 10%를 무려 5조 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 UBS가 1조를 두고 통으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게 됩니다. 이렇게 되니까 또 급한 거는 스위스 정부가 돼요. 그래서 또 이 기사를 보시면 요건 또 어제 새벽 12시 반에 그러니까 거의 진짜 어떤 결정이 날 때마다 실시간으로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스위스 정부가 만약에 UBS가 안 한다면은 이 크레디트 스위스를 완전 또는 부분 국유화를 하겠다라고 검토를 한다라는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스위스 정부는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거예요. 이 크레디트 스위스의 총 자산이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750조 원인데 그런데 이 규모는 지난 2008년에 금융위기 때 붕괴되었던 리만 브라더스의 총 자산보다 무려 2배나 더 크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이 크레디트 스위스가 리만 브라더스 꼴이 난다면 진짜 또 한 번의 엄청난 금융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스위스 하면은 이 유럽에서 영국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금융 강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도 완전 먹칠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스위스 당국은 어떻게든 이 크레디트 스위스의 붕괴를 막아야만 했고 특히 월요일이 되기 전에 만약에 이것을 막지 못해서
아시아 증시부터 블랙몬데이가 찾아오게 되면 그대로 이 채권 시장에는 영향을 받을 것이고, 그 다음에 열리는 유럽 증시, 미 증시도 엄청난 또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월요일에 아시아 증시가 열리기 전에는 막아야만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스위스 정부는 월요일 블랙먼데이를 막아보려는 그 의지가 강한 만큼 또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어떤 결정이 내려져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젯밤에 말씀을 드렸는데, 정말 그 결정이 내려졌어요.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 이 UBS는 크레디트 스위스를 32억 달러에 인수를 하겠다라는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거의 한 4조 원에 인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1조 3천억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인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, 금액을 1조 3천억 원이 아닌 4조로 좀 올리면서 대신에 이 스위스 정부로부터 무려 1,000억 달러의 유동성 지원까지 약속을 받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엄청난 금융 지원까지 받으면서 또 거기에다가 앞으로 이 CS에 있는 직원들을 자기네 마음대로 자르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구조조정 카드까지 얻어내는 데 성공을 해요. 그래서 이 UBS는 이번 CS의 인수가 결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이렇게 인수 발표가 나오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UBS의 CS 인수를 두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대환영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미국의 연준과 재무부는 이 소식에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래다라고 환영을 했고, 또 유럽의 중앙은행도 UBS의 크레디트 스위스 인수로 금융위기가 진정될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또 환영을 하게 돼요. 그러면서 스위스 중앙은행도 자축을 하면서 양사의 합병으로 위기가 진정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의견을 또 내놓게 됩니다. 그만큼 이번 인수를 두고 전 세계의 금융이 엄청난 영향권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이 스위스발 불은 어느 정도 껐지만 또 이걸 보시면 아직 이 미국발 불이 완전히 꺼지지가 않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워런 버핏의 SOS를 쳤다라고 하면서 금융위기 때처럼 백기사에 나서나 라는 이런 기사까지 또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워런 버핏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때도 이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각각 50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구원투수로 나선 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또 이번 주말에 이 미국의 중소은행 최고 경영자의 전용기 약 20대가 이 버핏이 살고 있는 오마하에 착륙했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트위터에 퍼지면서,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워런 버핏이 백기사에 나서나라는 이런 기사가 나온 겁니다. 그만큼 지금 이 미국의 위기도 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을 좀 보면 이게 디스카운트 윈도우라고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연준의 재할인 창구에 그 사용도를 보여주는 이 그래프인데, 지금 보시면 현재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이 디스카운트 윈도우 재할인 창구가 뭐냐면, 이 상업은행들이 유동성이 부족해지니까 연준한테 단기 자금으로 해가지고 초단기 대출로 자금을 빌려간다라는 얘기예요. 그런데 이것이 2008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올라왔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은행들이 지금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고, 그러다 보니 이 워런 버핏에까지 손을 벌리게 될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이 미국의 금융위기가 스위스까지도 번지게 됐고, 또 이것이 또 다른 나라로도 번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런 금융위기는 다시 말하면 달러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기사를 보시면 연준과 5대 중앙은행이 스와프 협정을 통해서 달러 유동성을 확대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또 오늘 오전에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 5대 은행이 어디냐 보면은 캐나다 은행과 영란은행, 일본은행, 유럽중앙은행, 또 스위스 국립은행 해가지고 총 5대 은행에 달러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이렇게 내놨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금융위기를 지키고 이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가 똘똘 뭉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런데 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. 요거는 이제 어제 나온 기사인데, 달러 패권에 도전하나 미 국채 내답하는 중국 해가지고 이것을 계기로 지금 중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걸 보시면 현재 이 중국이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있는데 6개월 새에 800억 달러를 순매도했다라고 하면서, 이것은 중국의 이 미국 국채 보유량이
1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재 중국은 안전자산 금 보유량은 오히려 또 반대로 늘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겁니다. 그래서 진짜 이 중국이 이제는 이 달러를 버리고 이 통화 패권을 쟁취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이걸 보시면 작년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이 미 국채의 보유국 순위는 1위가 일본이고 2위가 중국, 3위가 영국 이런 순으로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면 뭐 한국은 한 17위 정도 된다라고 써 있는데, 그런데 이게 작년 7월 말 기준인데, 그렇다면 현재 데이터 요것을 좀 보시면 이 최근의 데이터가 현재 지금 2023년 1월인데 지금 현재도 1위는 여전히 일본이고 2위는 중국입니다.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1조 1000억 달러 정도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8,590억 달러 정도 미 국채를 들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3위의 영국이 한 6,600억 달러 정도, 벨기에가 3,000억, 쭉 보시면 우리나라가 한 1,000억 달러로 우리나라 순위는 뭐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전히 이 중국은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 달러가 무너진다면 중국의 피해도 지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이 중국은 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도 뭐 지금 당장 이 달러가 무너지면서 중국이 부상하는 그런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뭐 그럼에도 이 지금의 이 금융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. 이 기사를 보시면 이번에 이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 CS의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됐다라고 해서 이것이 또 다른 시장 충격으로 우려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채권 투자자들이 결국엔 주주만 보호를 했고 이 채권 투자자들은 희생양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말 이후에 유럽 채권 시장이 개장을 할 때 상당한 충격이 예상이 된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여전히 이 시장에 대한 공포는 계속되고 있는데, 또 이것을 보시면 현재 이 미국의 선물 시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, 보시는 것처럼 뭐 비록 이 상승폭이 소폭이긴 하지만 지금 모두 이렇게 빨갛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걸 또 보시면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미 증시의 급락 가능성을 말하면서 악재가 넘치는데 이 투자자들은 너무 탐욕적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진짜 이 시장은 정말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, 그런데 또 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반대로 또 극도의 이 탐욕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그 탐욕의 절정이 바로 이 비트코인입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고 폭등하는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오르나? 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고, 또 이걸 보시면 이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서만 지금까지 70%나 폭등을 했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3만 달러도 돌파할 것이다 라는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럼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 금요일에 이 연준의 자산이 지금 1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증가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10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런데 금요일 날에 이 미국 증시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하락을 했고, 그래서 이 다우존스와 S&P 500, 나스닥 모두 거의 한 1% 정도의 하락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지난 금요일에는 이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완벽하게 디커플링을 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이 금융위기, 은행의 위기는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. 뭐 지금까지 뭐 악재나 뭐 위기 이런 공포들은 자산 시장에 어느 정도 동일한 영향을 미쳤다면, 이번의 위기들은 뭐 주식 시장은 떨어질지언정 이 비트코인은 오히려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시장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. 물론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고, 또 진짜 더 큰 위기가 온다 해도 계속 이렇게 디커플링으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. 다만 분명한 건 이번 위기로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바뀔 것이고, 대중의 인식 또한 크게 바뀌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오르는 만큼 알트코인도 성장할 것이고, 그러면서 결국 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사이즈도 점점 커질 것이라고 봐요. 그리고 제가 이 25.2K를
넘어서야지만 진정한 이 크립토 윈터가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제는 이 25.2K를 넘어서 이제 27K 또 28K도 터치를 했으니까 이제는 적어도 이 크립토 윈터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정도 접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걸 좀 보여드리면, 지금 요 그래프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요 연준의 디스카운트 윈도우 재할인 창구를 이렇게 다시 보여준 건데,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비트코인이 처음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이 2008년도 이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처음 이 비트코인이 나왔던 겁니다. 그런데 이 지금의 상황이 이때 2008년도의 금융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그런 상황을 현재 맞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점이 이번 위기 때 가장 크게 부각될 것이고,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이 전반적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, 그러면서 규모는 더 커지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이 암호화폐 시대가 오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의 위기는 이 달러의 몰락, 이 달러 패권이 저무는 그런 계기가 되기보다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재조명 받으면서 더 큰 성장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